책을 좀 보시면 179쪽에 등기 신청 행위 나와 있고요. 넘겨보시면 등기 신청 능력 나와 있고요.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그 다음에 등기 신청의 진위, 등기 신청 행위 요식성. 요식성은 방식이 요구되는 성질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 능력이 빠졌죠. 이 권리 능력을 별도로 등기 신청 적격 해갖고 오른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워낙 중요해서 따로 뽑아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 적격,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 등기 명의이 될 수 있는 자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자연인은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이 되고 문제가 되는 자가 둘이 있다고 했죠. 태아 외국인. 법인도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이 되는데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 권리 능력 있는 사단재단, 법인 같은 뜻이라고 했죠. 그러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은 어떻게 되느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을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이렇게도 부르고요. 또는 법인이 아닌 비법인 사단재단이라고도 부릅니다. 다 같은 뜻이에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비법인 사단재단 다 같은 뜻입니다. 등기신청 적격을 인정한다고 했죠. 그렇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은 비록 사람은 아니지만 등기신청 적격이 인정된다라고 했고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법인으로 보니까 등기신청 적격이 인정이 되고 학교는 각종 시설로 구성된 물건이라고 했죠. 시설물, 사람이 아니니까 등기신청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다만 소유자인 설립자 이름으로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민법상 조합이 나옵니다. 민법상 조합을 보겠습니다. 이게 올해 출제가 됐는데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요 시점에 갑을병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자는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체를 만들자는 합의. 그 합의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민법에서 조합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조합계약. 그래서 이 조합계약의 의미는 민법의 전형계약의 일종인데 단체를 만들자는 계약. 이를 민법에서 조합계약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시험범위 없기 때문에 좀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단체를 만들자는 계약. 그게 뭐라고요? 조합계약. 그렇죠. 이 갑을병이 어떠한 단체를 만들자고 계약을 체결했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산에서 휴지를 줍는 모임. 산휴회라는 단체를 만들자고 해요. 산휴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산에 올라가서 휴지를 줍는 모임을 만들고자 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산휴회의 구성원들은 누굽니까? 갑을병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사람이 여러 명이 모여 있으면 지켜야 될 규칙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갑을병은 지켜야 될 규칙을 만듭니다. 그 규칙의 이름은 보통 정관이라는 이름을 써요. 정관. 정해진 규칙이란 뜻입니다. 정할 정자에 규칙 관자를 써서 보통 규칙의 이름을 정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반드시 정관이라는 이름을 쓸 필요는 없고 다른 이름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타 규약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규칙, 약속이란 뜻입니다. 규칙, 약속, 규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무 이름이나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의미는 규칙이에요. 정관, 기타 규약이. 구성원이 지켜야 될 규칙. 그렇죠. 규칙이 만들어졌으면 이제 활동을 하겠죠. 활동을 할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갖고 산에 올라가서 휴지를 줍는 모임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움직일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뭘까요? 사람이 움직일 때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돈입니다. 돈이 필요해요. 그렇죠.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그래서 비용을 마련해야 되는데 비용은 갑을병이 각출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각출하지 않고 눈먼 돈이 있어요. 나라로부터 보조금 받으면 돼요. 그렇겠죠. 보조금.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주무관청에 가서 허가를 받게 되면 보조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은 다음에 이제 법인 등기부에 법인 설립 등기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인 설립 등기는 부동산 등기는 아니고요. 법인 등기부라고 따로 등기부가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에 산후회라는 법인을 설립하겠다라고 등기를 갖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등기를 갖춘 시점부터 이 산후회는 뭐가 되느냐면 법이 인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법이 인정한 사람, 즉 사단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먼저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규칙이 만들어지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법인 설립 등기를 갖추게 되면 그때부터 법인이 되는 겁니다. 법인의 성립 요건이에요. 뭐 이 요건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때 이 법인, 산후회라는 법인은 구성원이 누굽니까? 갑을병. 따라서 사단법인일까요? 재단법인일까요? 사단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갑을병이 재산을 각출합니다. 재산을, 뭐 토지를 냈고 건물을 내고 운영자금을 내고 이렇게 재산을 각출하게 되면 이때는 구성원이 사람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재산. 이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재단법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런데 여기 돈 받기로 했으니까 구성원은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사람. 그러면 사단법인이 되겠죠? 그렇죠. 법인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네는 법인이니까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산후회 이름으로 등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등기시청 적격이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 이렇게 부릅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 그래서 민법상 조합계약이 체결되고 그 다음에 규칙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주무관청의 허가까지 받았는데 아직 등기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설립 등기를 못 갖췄어요. 법인 등기부에 산후회라는 설립 등기가 아직 마치기 전 단계, 이때를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산후회가 등기를 갖추지 못한 이 단계라고 한다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이라서 등기시청 적격이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은 비록 사람은 아니지만 엄청난 재산을 소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등기시청 적격이 있다라고 저기다 써놨었는데, 교회, 사찰, 종중, 정당, 얘네들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얘네들은 엄청난 부동산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예외적으로 권리 능력은 없지만 등기시청 적격이 인정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네.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죠. 뭐가 있다고요? 교회, 사찰, 종중, 정당. 그 정도는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민법에서 얘기하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조합계약을 체결했는데 아직 지켜야 될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 이때를 조합이라고 부릅니다. 민법상 조합. 그러면 이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죠. 따라서 지켜야 될 규칙이 없으니까 갑을병 중에서 언제든지 누군가 탈퇴할 수도 있겠죠. 탈퇴가 자유롭습니다. 책임질 일도 없어요. 왜? 지켜야 될 규칙이 없으니까. 맞습니까? 따라서 탈퇴가 자유롭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언제든지 해체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산후회가 조합 단계라고 한다면 법률 관계를 맺은 다음에 해체해버리면 책임을 지는 자가 없게 돼버리죠. 따라서 이 민법상 조합 단계에서는 어떠한 법률 관계도 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법률 관계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해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책임질 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다면 조합의 이름으로 법률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한다면 등기시청 적격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조합의 이름으로 채권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조합의 이름으로 채무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조합의 이름으로 전세권자가 될 수도 없고 전원권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조합의 이름으로 맺을 수 있는 법률관계는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올해 출제가 됐던 지문이에요. 뭐 예상 지문이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여기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전부 다 등기신청 적격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쪽은 등기신청 적격이 인정되지 않죠. 그렇다면 등기신청 적격이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의 구별 기준은 뭡니까? 규칙. 규칙이 있으면 등기신청 적격이 인정되고 규칙이 없으면 등기신청 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이때 이 규칙을 우리 민법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단체의 실질이라고 불러요. 단체의 실질. 즉 단체의 실질이 있다면 규칙이 있다는 뜻입니다. 단체의 실질이 있다면 등기신청 적격이 있는 것이고 단체의 실질이 없다면 등기신청 적격이 없습니다. 구별의 기준이 뭐라고요? 규칙. 그렇다면 노동조합은 등기신청 적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왜요? 규칙이 있을 테니까. 그것도 엄청나게 센 규칙이겠죠. 따라서 노동조합은 민법상 조합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노동조합은 이름은 조합이란 이름을 갖고 있지만 법적 성질은 이겁니다. 설립등기까지 갖춥니다. 농업협동조합, 농협이라고 부르죠. 등기신청 적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유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칭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규칙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 겁니다. 법인입니다. 농협도. 아파트 재건축조합. 등기신청 적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유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등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명칭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규칙이 있느냐 없냐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 내용이 이제 민법상 조합이라는 타이틀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공동신청의 원칙이라고 했죠. 등기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 의무자를 등기신청 절차에 참여시키는 것. 따라서 등기신청 절차에 참여시켜서 상대방과 같이 등기를 신청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공동신청. 민법상의 실체법상의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등기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가 민법상,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민법상,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 우리 등기법상,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는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를 우리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취득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자를 등기법상,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라고 불렀죠. 그렇죠. 네,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단독신청. 단독신청은 공통점이 있다고 했죠.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등기 진정성이 다른 방법에 의해서 이미 확보가 됐다면 구태여 등기 의무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없다고 했죠. 이때는 단독신청이라고 했습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등기 진정성이 판결서를 가지고 이미 확보됐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단독신청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좀 간략하게 볼 겁니다. 책에는 많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직 기초 단계니까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할 겁니다. 우리 민법에 의해서. 그리고 매수인 을은 얘를 매도인이라고 불러요. 민법에서 하셨을 텐데 요 매자는 팔다 매자입니다. 도자는 넘길 도자예요. 그래서 매도인이라 하면 팔아서 넘기는 사람. 그 다음에 을을 매수인이라고 불러요. 이 매자는 사다 매자입니다. 산다. 그리고 수는 받을 수자. 사서 권리를 받는 사람. 매수인이라고 부릅니다. 매수인에게는 우리 민법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또한 매도인에게는 대금 지급 채권이 발생할 테고 매수인에게는 대금 지급 채무가 발생했죠. 대금은 민법에서 주로 다루기 때문에 우리 등기법에서는 거의 논의하지 않습니다.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소유권이 변동이 되죠. 우리 민법 제186조에 의해서 이 안에 물권행위가 있다고 했죠.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은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갑은 불이익이 발생할 겁니다.
이러한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등기 의무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등기법에서.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은 소유권 취득할 겁니다.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을은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 등기 권리자라고 부를 겁니다.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됩니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요 매수인 을이 등기를 청구합니다. 그래서 등기를 받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요 갑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즉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등기를 신청하는 건데 등기를 신청해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급을 지급한 을은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래서 부엌으로 뛰어가서 칼 들고 쫓아가면 안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을 승소 판결을 내줄 겁니다. 대금 지불했다는 뭐 영수증, 계약서 이런 거 증거로 제출하겠죠. 그러면 법원은 을 승소 판결을 내줄 겁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확정이 됐다면, 여기서 확정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없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를 판결이 확정됐다라고 이해합니다. 번복될 가능성이 있는 판결을 가지고 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번복이 돼버리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번복될 가능성이 없는 판결을 확정 판결, 확정 판결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때 법원의 판결이 확정이 됐다면 을은 법원으로부터 판결서 한 장 받겠죠. 이 판결서가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합니다. 가장 공정한 국가기관이 법원이에요. 이론상. 요즘 뉴스 보면 그런 거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저는 예전부터 아닐 거라고 강한 확신을 갖고 있지만 이론상으로는 법원은 가장 공정한 국가기관입니다. 법원이 내린 공정한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갑의 신청이 없어도 을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이때 을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을을 뭐라고 부르냐면 승소 판결을 받은 등기 권리자라고 부릅니다.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판결서라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 갑의 신청이 없어도 을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렇죠. 두 번째,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물권행위가 들어있을 겁니다. 갑을 매도인, 민법에서 을을 매수인이라고 불러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갑을 등기의무자, 을은 등기권리자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이때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에게는 등기 의무가 발생한다고 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매수인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판례는 매도인에게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매도인에게. 그리고 매수인에게도 등기 의무가 발생을 한다라고 봐요. 왜 그렇게 보느냐면 이 부동산이 갑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세금은 계속 누구에게 부과될까요? 네, 갑에게. 그렇죠. 따라서 갑은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따라서 갑은,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게 등기를 받아가라고 청구하는 권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등기 청구권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 수취 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수취해 갈 것을 청구하는 권리, 등기 수취 청구권이라고 불러요. 학자들은 인수라는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수취는 대법원에서 쓰는 용어고요. 학자들은 인수라는 용어를 더 많이 써요. 소유권 이전 등기, 수취 청구권, 인수 청구권. 즉 등기를 받아갈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 을에게도 등기 의무 발생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수취 의무 또는 인수 의무라고 불러요. 자꾸 세금은 갑에게 부과가 되니까 빨리빨리 가져가라고 청구하는 권리, 수취 청구권, 받아갈 의무, 수취 의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서 이 의무를 이행한다는 얘기는 같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민법 186조에 의해서. 맞습니까?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은 소유권 상실하겠죠.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갑은 불이익이 발생할 겁니다. 맞습니까? 이러한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 뭐라고 부를까요? 등기 의무자.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은 소유권 취득하겠죠.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을은 이익이 발생을 할 겁니다. 이러한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등기 관리자. 아까 민법상의 등기 의무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민법상의 등기 의무자. 등기 의무를 가진 자가 민법상의 등기 의무자라고 했죠. 민법상의 등기 의무자는 누굽니까? 매수인이죠. 우리 등기법상의 등기 의무자는 누굽니까? 여기 써놨는데 등기법상 등기 의무자. 그렇죠. 민법상의 등기 의무자는 누구라고요? 매수인 을. 우리 등기법상 등기 의무자는 누구라고요? 매도인 가. 맞습니까? 그래 민법상의 등기 권리자, 민법상의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와 등기법상의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는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일치함이 원칙이지만 항상 일치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불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러면 이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이 변동이 될 텐데 갑은 등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세금이 자꾸 부과되니까. 그런데 을은 등기를 받아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등기를 받아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등기를 해주고 싶은데 을이 등기를 안 받아가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뭐가 있었냐면 요 매수인에게는 채권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 매수인은 채무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 채무를 이행해야 되겠죠. 이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요 채권자는 어떻게 할까요? 강제 집행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뺏어갈 겁니다. 그게 무서워서 받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세금은 누구에게 부과됩니까? 갑에게. 열받겠죠? 그러면 부엌으로 가서 또 칼 들고 나와야 됩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뭐 각종 증거 자료를 제출할 거예요. 영수증, 대금 받았다는 영수증, 뭐 계약서 이런 거 제출할 겁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갑 승소 판결을 해주겠죠. 그리고 그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이 갑을 승소한 등기 의무자라고 부릅니다. 이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판결서라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되셨을까요? 정리하죠. 승소한 등기 관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판결서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이때 요 판결은, 요 확정 판결은 이행 판결이어야 됩니다. 이행 판결일 때 승소한 등기 의무자,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판결서는 이게 판결서인데요. 판결서는 주문이라는 것을 기록하고요. 이유도 있고 원고 피고도 기록이 됩니다. 판결서는. 그래서 주문에도 판결의 효력이 있고 이유에도 판결의 효력이 있고 원고 피고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있어요.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라고 부르고요.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라고 불러요. 이때 주문은 주된 문장이라는 뜻인데 주된 문장. 법원이 내린 판단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결론에 해당되니까 아주 간결해요. 두 줄에서 세 줄짜리로 대단히 간결합니다. 이 주문의 끝문장이 무엇을 확인한다 이렇게 끝나면 이 판결을 확인 판결이라고 부릅니다. 확인 판결. 갑은 소유권자임을 확인한다. 무슨 판결일까요? 확인 판결. 을은 전세권자임을 확인한다. 확인 판결입니다. 병은 저당권자임을 확인한다. 확인 판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주문의 끝문장이 무엇을 확인한다로 끝나면 무조건 확인 판결입니다.
주문의 끝문장이 어떠한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판결을 이행 판결이라고 불러요.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절차를 이행하라 이행 판결입니다. 을은 전세권 설정 등기 의무를 이행하라 이행 판결입니다. 병은 저당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라 이행 판결입니다. 어떤 의무를 이행하라 어떤 절차를 이행하라 전부 다 이행 판결이라고 불러요. 주문의 끝문장이 뭐뭐 한다라고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다. 이걸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판결이라고 해서 형성 판결이라고 부릅니다. 법률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거 이를 형성한다 이렇게 불러요. 형성 판결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에서 전혀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안 했다고요? 감남과 을려는 이혼한다. 판결의 종류는 뭘까요? 감남과 을려는 이혼한다. 네? 형성 판결이에요. 부부관계가 소멸이 돼버립니다.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토지를 분할한다. 무슨 판결일까요? 형성 판결입니다. 그 판결이 확정이 되면 토지가 딱 분할이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유는 결론이 나오는 과정. 그 과정을 판결 이유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판결들은 주문의 끝문장이 뭐로 끝날까요? 이거부터. 네?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라. 이렇게 끝나지 않겠습니까? 무슨 판결이겠습니까? 이행 판결. 이 판결의 주문의 끝문장은 뭐로 끝날까요?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수취 의무를 이행하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때 이 판결은 무슨 판결? 이행 판결. 이행 판결이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나중에 보실 겁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 확정 판결이어야 됩니다. 확정 판결의 반대는 미확정 판결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미확정 판결은 번복의 가능성이 있는 판결이죠. 번복될 가능성이 있는 판결을 가지고 등기가 실행이 됐다면 나중에 번복이 됐을 때 이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말소돼야 되겠죠. 없애야 되겠죠. 법률 절차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리 등기법은 확정된 판결일 걸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확정된 판결이라는 것을 등기관에게 증명해야 되겠죠. 따라서 확정 증명이라는 것을 등기 신청 시 첨부해야 됩니다. 뭐라고 출제하느냐면 송달 증명이라고 자꾸 출제해요. 송달 증명이 아니라 확정 증명서를 등기 신청 시 첨부하는 겁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임시로 임시가짜입니다. 임시로 강제 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한 판결. 이 판결은 확정 판결일까요? 미확정 판결일까요? 확정 판결이라고 한다면 임시가짜가 붙을 이유가 없어요. 임시가짜가 붙었다는 얘기는 미확정 판결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가집행 선고 판결을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시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에요.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에서. 그래서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에서 한 60%에서 70%를 보신 겁니다. 이게 그 내용이 이제 184쪽의 판결에 의한 등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 2월 달에 오실 때는 자도 갖고 오셔야 돼요. 출제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188쪽에 상속등기를 보십니다. 상속등기. 요 상속등기를 보실 거고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190쪽에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에서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 있죠. 요거까지 같이 보실 겁니다. 상속등기와 상속인에 의한 등기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같은 걸까요? 상속등기 4자인데 상속인에 의한 등기 8자인데 같은 거겠습니까? 네. 같은 거, 그래도 같은 걸까요? 글씨가 다른데.
같은지 다른지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요.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소유자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 우리 민법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피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민법에서 상속을 당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피는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당한, 잡힌 뭐 이런 뜻. 그러면 이 피상속인이라는 얘기는 갑이 돌아가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건 심한 욕이 될 수 있어요. 이 피상속이나 그러면 죽일로 막 이렇게 아닌가? 그럼 돌아가셨으니까 권리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권리와 의무를 가질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이를 포괄한다. 포괄이라는 용어를 써요.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란 뜻이에요. 포괄해서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옛날에 했던 거예요. 승자는 이일승자, 계자도 이일계자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상속인에게.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상속이라고 부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포괄해서 상속인에게 이어지게 되는데 이를 상속이라고 불러요. 이때 상속을 기준으로 한다면 A를 상속인이라고 부르고요. 포괄승계를 기준으로 한다면 A는 포괄승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포괄승계와 상속은 같은 뜻이냐? 같은 뜻은 아니에요. 포괄승계가 더 넓은 개념입니다. 왜? 사람 안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죠. 그러면 사람이 남자 여자보다 더 큰 개념이죠. 맞습니까? 포괄승계도 마찬가지예요. 포괄승계 안에 상속도 있고 합병도 있고 또 나중에 보시겠지만 포괄유증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포괄승계가 상속보다는 더 큰 개념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상속을 기준으로 한다면 A를 상속인이라고 부를 테고 포괄승계를 기준으로 한다면 A는 포괄승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때 상속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상속인은 언제 권리를 취득합니까? 이 소유권을. 했는데 옛날에 187조 할 때 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상속 개시 시예요. 맞습니까? 상속 개시 시는 피상속인 사망 시가 될 겁니다. 꼭 외워달라고 했는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상속은 어느 시점에 소유권 변동된다고요? 상속 개시 시, 즉 피상속인 사망 시. 그 다음에 공용징수는요, 수용을 얘기한다고 했죠. 수용 기일날, 수용 개시 시. 그 다음에 판결은요, 형성 판결 확정 시. 경매는 매각대금을 다 낸 시점. 잊어버리셔도 되긴 해요. 아직 12월이니까. 그러면 이제 상속 개시 시점에, 즉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상속인은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이 취득한 소유권을 다른 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갖춘 다음에 처분해야 됩니까? 등기를 갖춘 다음에 처분해야 되겠죠. 이 등기는 무엇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일까요? 갑사망.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될 겁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줄여서 상속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등기부에는 어떻게 등기가 될 거냐면 이렇게 될 겁니다. 갑부에 1번 소유권 보전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을 이렇게 되겠죠. 등기 원인은 뭐겠습니까? 여기 상속이라고 기록할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갑에서 흘러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니까 갑은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을은 권리를 취득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등기 권리자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할 겁니다. 문제는 등기 의무자 갑은 살아 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까? 돌아가셨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등기 관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입니다. 상속 등기는 등기 관리자의 단독 신청이에요. 등기 원인은 뭐라고요? 갑사망. 되셨을까요? 그렇죠.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물권 행위. 그리고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갑을 매도인, 을을 매수인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런데 매매 계약은 체결했는데 아직 등기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을 명의로. 등기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갑이 사망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갖추기 전에 3이에요. 3. 갑이 먼저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갑을 뭐라고 부릅니까? 피상속인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하나도 빠짐없이 상속인에게 포괄해서 전부 이어지겠죠. 승계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게 뭡니까? 상속이 될 겁니다. 이 상속을 기준한다면 A는 상속인이라고 부를 테고요. 포괄승계를 기준한다면 A를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포괄승계인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A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갑 사망 시. 맞습니까? 갑 사망 시에 A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소유권도 취득하지만 매매 개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도 갑에게 있었죠.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도 재산적 권리 의무예요. 그것도 A에게 넘어갑니다. 모든 권리와 의무는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도 A에게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A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해봤자 곧장 이 의무를 을에게 이행해야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구태여 자신의 이름으로 상속 등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상속 등기해봤자 바로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줘야 돼요. 의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따라서 자신의 이름으로 상속 등기 생략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이렇게 등기 신청해야 될 테고 매수인도 등기 신청을 합니다. 공동 신청. 이게 상속인이 등기를 신청한다고 해서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다음에 을로 넘기는 겁니까? 자신의 등기를 생략하고 을로 넘기는 겁니까? 생략하고. 그러면 권리 변동은 갑이 가지고 있다가 갑이 사망한 시점에 소유권은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A에게. 그리고 을에게 넘어가겠죠. 권리가 소유권이 변동되는 과정은 갑, A, 을이죠. 그런데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갖추지 않고 곧장 을의 이름으로 등기해줬죠. 그러면 등기부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을 통해서 갑에서 곧장 을로 넘어갈 겁니다. 이거 뭘까요? 중간생략등기. 중간생략등기가 우리 등기법에서 허용이 된 겁니다. 이걸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등기는 잘못된 거겠습니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따라서 이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걸 말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도 출제된 겁니다. 이 등기가 됐다고 해서 이걸 말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이러한 편법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상속 등기는 권리가 누구 이름에서 누구 이름으로 넘어간 등기입니까? 이렇게 넘어간 등기죠. 맞습니까?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권리가 이렇게 넘어가는 등기입니다. 다르죠? 상속 등기는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단독.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요? 공동. 상속 등기는 등기 원인이 뭘까요? 갑사망.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매매, 법률행위.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쉽게 나오면 상속 등기와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을 비교해서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물론 여러 번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상속 등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190쪽에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 나와 있습니다. 줄은 나중에 칠 거예요. 다시 앞으로 가셔서 188쪽에 기타 단독 신청하는 경우 있습니까? 이 기타 단독 신청하는 경우는 뒤에 강론에서 하나씩 보실 건데요.
이때 공통점이 뭘까요? 기타 단독 신청하는 경우에 공통점. 아까 말씀드렸죠. 공동 신청이 원칙이지만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의 진정성이 다른 방법에 의해서 이미 확보가 됐다면 그때는 단독 신청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기타 나와 있는 건 전부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등기의 진정성이 다른 방법에 의해서 확보가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 단독 신청에 의한 거예요. 여기서 할 수는 없고 뒤에 강론에서 보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뭘 보실 거냐면 191쪽에 대위 신청 나와 있는데 제3자가 당사자 갑과 을을 대신해서 지위 대신하는 지위에서 등기 신청할 때 대위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위 신청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권자 대위 신청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이건 전부 다 민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민법이 되어 있나요? 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도 보니까 대학교 교수님들도 30년 강의하신 대학교 교수님도 맨날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나 민법 모른다. 질문하지 말라. 웃기죠? 네. 그 정도로 민법은 참 양도 방대하고 어려운 거죠. 근데 이 민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논의가 쭉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지만 네, 이거 반복이 이루어질 테니까 네, 그냥 들어두시면 돼요.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림도 똑같이 그래요. 다만 몇 가지가 더 계속 추가될 뿐이에요. 그래서 기본 골격은 똑같기 때문에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어려운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겠죠. 이해가 되는 것은 기초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기본과정, 심화과정을 강사가 미리 땡겨서 설명하는구나.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11월, 12월이지만 전 기초과정 하는 건 아니에요. 기본과정까지 미리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당연해요. 왜 기초과정에서 기본과정을 하느냐면 반복을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법과목은 무조건 반복하는 거죠. 네. 법과목을 완전히 이해한다. 이런 건 불가능해요. 애당초. 이해해봤자 기억에 안 납니다. 한 번 이해했다고 해서 기억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반복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물권행위. 이제는 뭐 기계적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이 안에 물권행위가 있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저도 지겨워요. 이거 오늘 몇 번 그런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 등기법은 민법 186조가 기본 구조예요. 등기제도 자체가 우리 민법 186조의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 여기 등기라는 문구 때문에 등기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등기법의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등기법에서 186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은 소유권 상실합니까? 상실할 겁니다.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겁니다. 이러한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등기 의무자.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이익이 발생할 겁니다. 이러한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 관리자라고 부를 겁니다. 이때 등기 의무자와 등기 관리자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갑은 대금을 다 받았기 때문에 등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을이 받아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유를 따져봤더니 이 을에게는 채권자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 말은 이 을은 채무자라는 뜻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A에 대해서. 그래서 이 을이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채권자에게 자발적으로 이행을 하는 게 원칙인데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채무를 A에게 이행하지 않은 상태예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이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강제로 변제받기 위해서 강제 집행 들어가고 싶죠. 그런데 을의 이름으로 아직 재산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채권자는 가만히 안 있겠죠. 강제 집행 들어갈 겁니다. 그게 두려워서 요 어른 등기를 받아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럴 수 있겠습니까? 있겠죠. 그렇다면 이때 요 채권자 A와 채무자 O를 비교해 보면 우리 법에서는 누구를 더 보호해 줘야 되겠습니까?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을을 보호할 필요는 없겠죠. 당연히 채권, 자본주의 사회니까 채권자를 보호해 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요 등기 신청을 채무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를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채권자 대위 신청은 우리 민법 제404조에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채권자에게 인정되는 채권자 고유한 권리에 근거해서 대신 신청하는 겁니다. 채권자 고유한 권리인 채권자 대위권에 근거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따라서 누구의 이름으로 행사해야 될까요? 채권자의 이름으로 행사합니다. 채권자의 이름으로 행사하지만 등기부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가 될까요? 채무자의 이름으로 등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누굽니까? 채권자 A.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는 누굽니까? 채무자 을. 이거 좀 이따가 써먹을 겁니다.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채권자 A.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는 채무자 을. 승선 등기부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누굽니까? 이 경우 등기 의무자 가.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간 자는 누굽니까? 매수인 을. 그러면 승선 등기무자의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도 등기 신청인가?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는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죠. 승선 등기무자의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도 신청인과 등기명의는 다른 사람이 되죠. 채권자 대위 신청에서도 신청인과 등기명의인이 다른 사람이죠. 이따가 써먹을 겁니다. 이거 두 개 좀 기억해 두셔요. 신청인과 등기명의인이 달라지는 경우, 요 경우와 요 경우 써먹을 겁니다. 조금 있다가. 네. 그러면 이 채권자 대위 신청은 여기가 아닌데 여기인데, 네. 이 채권자 대위 신청은 원칙일까요? 예외일까요? 예외죠. 왜? 등기는 당사자가 신청함이 원칙이죠. 그러면 당사자는 누굽니까? 갑과 을. 채권자는 제3자죠. 제3자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청하기 때문에 이건 예외가 돼요. 이런 예외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채권자 대위 신청의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예외니까. 이 요건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채권자 A에게 채권이 있어야 됩니다.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채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를 피보전 권리라고 불러요. 민법에서. 두 번째, 이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채무자의 등기 신청권을 대신 행사하고 있죠. 따라서 채무자에게는 등기 신청권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렇죠. 세 번째, 이게 좀 어려워요. 세 번째, 이 대위 신청을 통한 이 등기는 채무자에게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좀 어려운데요. 분리라는 용어는요, 불이익을 줄인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불이익을 줄인 거죠. 그렇다면 등기는 채무자에게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그 등기는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같은 뜻입니까? 그러면 불이익은 누가 갖는 겁니까? 등기 의무자가 갖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달리 표현하면 등기 의무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이 의무는 이 등기는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값은 채무자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은 요 B는 채권자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요 의미가. 즉, 이 채권자는
등기 권리자의 채권자이어야지만 대위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이고 등기 의무자의 채권자는 대위 신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요 의미가 왜 등기 의무자의 채권자는 대위 신청할 수 없냐면 등기 의무자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대위 신청할 수 없다 그랬죠. 왜 없느냐면 이 등기 의무자의 채권자는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 강제집행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갑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지만 강제집행할 수 있죠.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넘어가면 얘는 강제집행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죠. 따라서 얘는 대위 신청할 만한 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등기 권리자의 채권자만 대위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 등기 의무자의 채권자는 대위 신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좀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는 직위에서 등기를 신청할 겁니다. 이렇게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거예요. 되셨을까요? 그렇죠. 등기 신청인은 누구라고요? 채권자. 등기 명의는 누구라고요? 채무자을. 그렇죠. 나중에는 이제 민법 지식이 조금 더 올라가면 여기 추가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채권은 보호가치 있는 채권이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채권의 종류를 묻지 않습니다. 금전 채권이어도 상관없고 금전 이외의 채권이어도 상관없고 물권적 청구권이어도 상관없고 채권적 청구권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채권이면 충분합니다. 혹시 물청, 채청, 민법에서 하셨습니까? 물권에 근거한 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 채권에 근거한 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무 종류나 상관이 없습니다. 이 채권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으면 충분해요. 이것이 민법에서 얘기하는 채권자 대위권과 차이점이에요. 뭐 이것도 이제 실력이 올라가시면 질문하는 분들도 계신데 민법에서의 채권자 대위권은 채권의 종류가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우리 등기법은 종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등기 신청권도 종류를 묻지 않습니다. 표제부 등기건, 갑굴구 등기건 아무 등기 신청권이나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등기 신청권을 대신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도 보시고요. 나머지 대위 신청은 아직은 너무 어려우셔요. 이건 가장 기본이 되는 대위 신청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뒤에서 보실 겁니다. 이제 193쪽에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 보실 건데요. 대리 제도를 아직 민법에서 안 하셨으니까 참 고민인데 그래도 보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지 이해하면 좋겠어요. 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